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는 이 미니 총선이라고 불릴 만큼 그 규모나 정치적 의미에서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후보자들의 공약과 이 자질을 꼼꼼히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김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CJ 헬로비전이 중계하는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번 선거에는 모두 5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했는데요. 이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기준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자 3분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석은 앞서 뽑으신 추첨에 따라 순서대로 앉아 계신데요. 제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호 1번 홍철호입니다.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큰 일꾼 김두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4번 정의당 김성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정의당 소속 기호 4번 김성현 인사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 기조연설에 이어 이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사회자 개별 질문에 대한 상호 토론과 자유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후보자 발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각 2분, 또 사회자 개별 질문에 대한 상호 토론과 반론 시간은 각각 1분 30초입니다. 이 후보자들께서는 이 시간에 유념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겠는데요. 이 후보자께서는 2분 이내에 기조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부터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우리 김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는 후보와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출마한 후보 간의 대결입니다. 즉 민생과 정쟁의 대결입니다. 한창 크는 아이가 밥을 잘 먹어야 하듯이 크는 과정에 있는 우리 김포도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30만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프라는 고작 10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하철, 도로, 교통, 보육, 교육, 많은 부문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는 중앙정부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과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 당도 이미 저에게 김포 발전을 위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중앙정부와 여당을 움직여서 우리 김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 저는 이미 한강 평화로 건설을 당대표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이미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김포에서 맨손으로 기업을 일궜듯이 제가 당선되면 이제 정치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서 내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더 억척스럽게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두관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큰 일꾼 기호 2번 김두관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도시교통 문제, 교육 문제, 문화시설 확충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는 작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시의원, 도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김포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해난,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국비 확보,
또 서울시와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50만, 100만의 거대 도시로 발전할 수 있고 또 다른 선택을 하면 우리 김포 꿈은 사라지고 맙니다. 정치와 행정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유능한 실천력이 있는 큰 일꾼을 시민들은 필요로 합니다. 저는 도지사와 국무위원인 행자부 장관의 경험을 살려서 김포시가 새롭게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있는 도시, 그리고 도농, 구도심, 그리고 신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김포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포를 제2의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 정치 인생 평생을 김포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김포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력과 행정력,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후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성현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기호 4번 김성현입니다. 날도 많이 더운데 후보들이 유세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편을 끼쳐가면서까지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의 직임을 받았던 사람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회의원 자리를 박차고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습니다. 국민이 혈세를 들여서 결국 다시 선거를 하게 되는 것 적절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판단 시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들 만나뵈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롭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4일이 100일이 되는데도 아직도 그 문제 하나, 특별법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정치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가슴이 아파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정부, 여당, 거대 야당 모두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부족하지만 정의당 소속 기호 4번 김성현 나섰습니다.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정의가 사라진 사회, 그 사회에서 우리가 안전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 모순 아니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작은 데서부터 정의를 되찾는 일, 그것이 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제 새로이 만나게 된 김포 시민들이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이 후보들께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에 각각 2분 이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이 초중고교에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에 출제하면 학교나 교사가 징계를 받게 되고 학원 역시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홍보하면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학부모가 학원이나 가정에서 사교육으로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키는 데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 각 후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진정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 김두관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흔히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이렇게 그럴 정도로 많은 국민들께서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지금 이 정도 선진 사회로 간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 문제는 저는 우리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명문고등학교, 또 명문대학, 유학, 인류대 출신이 아니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교육 정상화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럽 선진사회를 1년 정도 연수를 했습니다만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분들은 직업학교 마이스터를 졸업해서 직업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직업학교를 졸업해서 취직하는 그 학생들이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고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구조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벌 위주의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서라도 자기 자식을 잘 되게 하려는 그런 이 사회적 구조를 저는 바꾸는 게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교육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기교육감으로 선출되신 이재정 저와 참여정부에서 함께 했던 분께서 혁신학조 지정이랄지 자기학습 강화랄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함께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성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선행학습 규제법의 필요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한계가 있는 것임이 드러나 있어서 매우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무엇이든지 법으로 해결하고 하려는 것, 일면 공감이 되지만 일면 참 어리석은 일일 때도 있습니다. 결국 그 법을 운용하고 그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근본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사교육기관에서 그것이 여전히 규제 없이 풀려 있다면 공교육과의 괴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금의 그 심각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변화, 그 규제법의 내용을 손질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공교육의 정상화, 그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외쳐오고 주장했던 사람은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으니 너무 오랜 세월 정상화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때때로 지겨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정상화 없이는 현재 이런 불행한 학생들을 입시 기계로 내몰고 하는 이 현실이 극복되긴 어렵습니다. 아까 다른 후보도 말씀하신 학력이나 이런 문제로 차별하는 것들을 해소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공교육 정상화에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들이 혁신학교 확대 그리고 고교 평준화 실시 이런 등의 제가 내세운 공약과도 같은 이런 시도와 노력들이 결합이 될 때 공교육 정상화의 과정이 제대로 풀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어떤 제한적인 그런 법을 꺼내놓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철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이 문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사교육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김포에는 40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22개의 중학교가 있으면 또 고등학교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보육시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립, 공립, 사립 막론하고 보육시설이 인프라가 태부적입니다. 지금 김포로 이사 오신 어머니들이 보육의 애로를 많이 겪고 계십니다. 우선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질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면이 많습니다. 두 번째, 교육의 문제입니다. 지금 신도시 내의 가연초등학교라든지 고창중학교라든지 과밀학급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컨테이너 교실에서 콩나무 시루처럼 공부를 해야 될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하고요. 또 30만이 넘는 도시에 걸맞지 않게 저희 교육 인프라 절대 부족입니다. 공공도서관 부족하고요. 특히 다른 지역에서 이미 정착돼가는
영어 도서관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가 심각성을 알고 있는 제가 이제 당선되는 즉시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지사, 그리고 저희 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사교육 문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풍선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공공부문 부정부패 척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시 질문을 읽겠습니다. 자, 최근 연이은 금융사고로 인해 모피아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금융권 낙하산, 관치인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태로 인해 해수부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로 해피아라는 신종어까지 생겼습니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방망 경영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낙하산, 관치 인사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자, 답변 시간 2분입니다. 김성현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일어나서는 안 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안전불감증이 가장 컸을 겁니다. 하지만 안전불감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해피아, 관피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고위 임원이 퇴직 후에 관리 감독 대상인 그런 단체의 기관에 고액 연봉자로 취업을 하고 또 그들이 로비스트가 되어 활동을 하며 그 후임자들이며 후배인 그 현역 임원들이 또 차후 자기의 퇴직 이후를 생각해서 협조하는 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 이런 것도 세월호 참사의 큰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안락함, 그리고 퇴직 이후의 편안함, 이런 것을 추진한다는 것, 상식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안전사회로 가는 길이 어둡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출직 공직자의 국민소환제 도입, 또는 고위공무원의 관련기간 5년간 취업 금지, 또 공무원 비위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징벌적 몰수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제 의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가령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막고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김영란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홍철우 후보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선 무엇보다도 가장 상위 개념에 있는 정치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분들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우선 당선되는 과정부터 신세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세지면 갚아야 되고 또 갚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부패가 그 속에서 개입되고 그 속에 끼어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우리 정치판 자체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서 정치판에 새로운 수혈이 들어가서 정치판부터 새바람을 일으켜서 정풍운동이 일어나서 정치판이 바뀌고 정치판에서부터 자기 반성을 할 때 비로소 부정부패의 관치 내지는 부정부패의 꼬리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같은 것들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 법의 통과를 왜 국회가 미루는지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소상히 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상당히 유능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능한 인재들을 패거리를 만들어서 자기 유리한 대로 일종의 부려먹기 위해서 지역, 학연, 혈연 이런 거를 통해서 자꾸 패거리 정치가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직자의 가장 큰 부패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제가 신세지지 않는 신인으로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이런 것부터 제가 해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두관 후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100만 공직자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정말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지 우리 공직자들께서 한 번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OECD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 꼴찌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공공부문이 매우 부패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공공부문이 혁신되기 위해서는 저는 제도개혁과 의식개혁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1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김영란법 그리고 정관예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실망하고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허탈감을 갖습니까? 정관예우 금지법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정말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그런 투명도를 높여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무역대국으로서의 글로벌 시대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기관장이랄까 지휘관들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회는 한 발짝도 저는 나아갈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들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 새롭게 그런 이 부패 문화를 단절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김두관 도지사 또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우리 공직사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내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통질문은 지역 현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바로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내용인데요. 질문입니다. 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경인 아라뱃길이 원래 목적인 운하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인 운하를 운행하는 여객선들도 수익성이 좋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수자원공사와 김포시 간의 시설물 인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 김포시는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관리 비용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각 후보자께서는 자칫 김포시의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인 아라뱃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 2분입니다. 홍철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경인 아라뱃길은 아시다시피 고촌 전월이 일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될 당시에만 해도 물류를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그 수해 피해로부터의 그 기능도 같이 가지고 만들어진 수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기능상으로만 볼 때는 단순 물류 수송만 하는 지금 기능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풍치지구처럼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것 중에서도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쪽 부분이 저희 수자원공사로부터 김포로 넘어오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수에는 긍정적이어야 된다. 다만 인수 조건과 관련해서는 꼼꼼히 따져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수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가운데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느 분들은 부정적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을 김포시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잘 만들어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이 아라뱃길을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인수해서 지금처럼 물류기지라든지 종합물류센터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호텔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과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제가 국제 테마 공원을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관광객을 많이 모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합니다. 자, 다음은 김두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2조 2,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일명 미니운하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가세를 해서 마무리가 됐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김포시에 지금 인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취약한 김포시로서는 이것을 인수해서 관리 운용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자원공사 그리고 수자원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국토교통부하고도 정말 정치력을 발휘해야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중 FTA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고촌 물류단지의 한중 FTA 전쟁기지 이런 것을 개발을 통해서 경인 아래바퀴를 좀 더 활성화하고 전체적으로 김포시의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2만 5천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공약을 했지만 그 공약이 정말 상당히 허구였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도지사 시절 4대강 사업 중에서 낙동강 사업에 대해서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잘못된 부분을 또 지적하고 또 행정소송까지 해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했을 그 당시에 수질 개선, 수자원 확보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심정은 약 30조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정말 잘못 집행했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사업이 2조 2,500억이 들어간 사업인 만큼 우리 김포시가 인수해서 잘 활용하는데 저희 지혜를 총동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성현 후보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한 국책 사업, 4대강과 그 다음에 경인 아라뱃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의도가 있다, 적절치 않다, 환경 파괴가 있어서 안 된다, 제대로 활용될 방안이 없다, 돈만 낭비한다, 이런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여 총 2조 6,759억 원이나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황량하고 의미 없게 방치되어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굉장히 큰 사고를 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 같이 개입이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책임인지 묻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난감함이 좀 있었습니다. 이 문제 현재 거액을 들이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 누군가 책임을 지고 원인부터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굉장히 많은 물동량을 컨테이너 물동량을 옮기겠다고 했었지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말했던 예측했던 29만 4천 TEU의 8.9%인 26,300 TEU만 이동하고 있습니다. 8.9%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측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 이 서울과 연결해서 뭐 서해뱃길과 연결하겠다, 또 무역항 서울항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박원순 시장은 그 모든 것들을 취소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산만 낭비되고 활용할 방안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걸 김포해 준다고요? 서로 관리권을 지금 넘기기 위해서 싸우는 상황 아닙니까? 무책임하게 그걸 맡아서 혈세가만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받아서는 안 될 일이고 정상화가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토론은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들에게 개별 질문을 드리면 그 답변을 듣고 나머지 후보자들과 상호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토론의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제일 먼저 김두관 후보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김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입니다. 자, 과거 우리나라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무분별하게 공장 등이 설립되었고 이러한 성장 전략의 결과 아직도 구도시험 지역 곳곳에서는 공장과 주거지역의 혼재 등으로 인한 환경 문제, 또 문화시설 부족 등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논의하고 추구해야 할 시기입니다. 자, 각 후보자께서는 김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분 30초 내에 김두관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정부, 특히 김포시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33만에 가까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내는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공공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도시 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복지와 환경 또 문화시설이 태부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김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는 높이낼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특히 우리 김포시는 통진, 양곡, 얼곡, 대곡, 화성면 5개 읍면에는 정말 무분별하게 공장이 한 7천여 개 들어와 있어서 그 난개발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난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오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잘 이렇게 유념해서 이 환경 규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한다 보고 있고요. 한강 신도시에는 변변한 도서관 하나가 없습니다. LH에서 한강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서관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LH를 설득하고 또 시민과 함께 압박을 해서 이 김포 시민들의 삶의 질이 최소한 보장될 수 있도록 도서관, 문화시설을 확충하는데 제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자, 김성현 후보, 김두관 후보에게 1분 30초 내로 보충 질문이나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께서 말씀하신 삶의 질 높이는 방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다양한 분야가 모두 한꺼번에 발전을 해 그것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김두관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면서 추가로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 김포시에서 이 급격히 인구가 늘면서 준비되지 못한 아직 혼란을 겪는 것이 교육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 다 신경 써야 되겠지만 교육 부분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둔다면 해결 방안이 보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의 대폭 확대,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의 비율이 4.8%로 매우 낮습니다. 인근 시도에 비해서. 그것을 먼저 잘 확대해 놓는 것, 그리고 혁신학교를 초중고에 대폭 확대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평준화까지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육시설과 초중고생들, 청소년들,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사회성 있고 공공성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시스템을 보여준다면 이제 그로 인하여 그 부모들 세대, 한참 일하고 노력해야 될 세대들에게도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 나 살기 바빠서 어른들도 못 모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조건이 될 때 어르신들 함께 잘 모시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따뜻한 삶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공감하십니까? 전적으로 자, 김두관 후보 방금 받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국가적 아젠다로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어린이를 키우기 참으로 힘들죠. 보육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정말 아까 우리 공교육에서도 나왔지만 정말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고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김포시가 이 구도심과 신도시, 이 농촌지역 도농복합된 도시인데 이런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시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특히 한강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우리 시장님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7월 30일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국회의원께서 또 국회 차원에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랄까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그런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김두관이 가장 적임자임을 시민들께 적극 호소를 드릴 계획입니다. 자, 이번에는 홍철호 후보가 김두관 후보에게 1분 30초 내로 보충 질문이나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관 후보께서 환경 문제 또 도서관 부족 문제를 가지고 삶의 질 향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원론적 문제 제기 차원에서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실현 가능한 삶의 질 향상 대책은 없을까? 제가 생각했는데 우선 어르신에 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독거노인 문제입니다. 홀로 사시는 어른들의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주는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하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약 경로당별로 10에서 15만 원씩의 보조금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드리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보조금이 지금보다는 한 3배 정도는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경남도지사를 지내셨으니까 경남도의 상황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우리가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두관 후보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의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것은 지금 보릿고개 또 이런 지금의 어르신들의 세대들의 특별한 노력 덕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어르신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고요. 또 지방정부든 강력지방정부든 존재하는 이유가 가장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한국 산업화에 가장 기여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경남에 있을 때 노인 어르신들이 이렇게 치아가 나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노인 틀니 보급 사업을 제가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고요. 또 보호자 없는 병원을 도입을 해서 환자 한 분이 입원했을 때 가족들이 그에 매달리지 않고 생산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참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께서 노인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회 차원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주요 후보들이 약속했던, 특히 박근혜 지금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김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김성현 후보에게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복지 수준이 낮은 편으로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과 성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한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9.8%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앞으로 점점 복지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1분 30초 내로 김성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과정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지국가로서의 전환에 대한 공감을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재정을 통하여서 잘 운영하는 것,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부가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복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실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재원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입에 발린 소리일 뿐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지 공약을 내세웁니다.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된 문제는 결국 재정 건전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인데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부자 감세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규모 감세를 했죠. 29조 원 정도 됩니다.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취득세 감면한 바 있습니다. 무려 13조 원의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많은 재정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복지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서는 세입이 필요합니다. 들어오는 만큼 나가도록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입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전에 잘못해서 잘못된 정책이었던 부자 감세 정책을 다시 원래로 돌려놓는 것. 부자 감세 철회와 또 하나는 공평과세 원칙에 입각한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에 지출되는 목적세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홍철호 후보, 김성현 후보에게 보충 질문도는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예, 김성현 후보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이 지금 집권당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복지는 사각지대가 참 중요합니다. 송파, 세모녀, 살인, 피살, 자살 사건으로다가 우리가
사회에 지금 경종이 울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복지 체감 100도시 점검반을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것이 잘 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해서 정책에 바로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는 것이고요. 또 사회복지가 지금 전담 공무원이 태부적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000명을 증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지 업무에만 전념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들 민간 자원봉사단체를 구성해서 계속 그런 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혹시 새누리당 복지와 관련돼서 김성현 후보께서는 또 다른 좋은 정책을 갖고 계시면 저희 새누리당에게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성현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공감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홍 후보님 생각해 보자고요. 회사를 경영하시지 않습니까? 수입은 막 줄어들고 있는데 직원들의 복지는 확대하겠다고 경영자시니까 말씀하시면 직원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늘 만큼의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지출 축소를 통해서 맞추는 것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그것이 곧 조세 정의인데요. 이 정의로운 세금을 내는 것, 떳떳하게 내고 떳떳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조세 정의 차원의 부자 감세 철회, 그것이 답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2~3배로 수당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참 크게 공감을 하는데요.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부자 감세 철회를 해야죠. 그리고 목적세를 걷어야죠. 제대로 걷어서 정의롭게 떳떳하게 부정부패 없는 상황에서의 지출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관리하는 것.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사실 장밋빛 공약을 많이 내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기대도 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공약은 공약에 그쳤을 뿐 현실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부자 감세 철회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두관 후보가 김성현 후보에게 보충 질문 또는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현 후보께서는 교육 전문가이심에도 불구하고 조세체계, 조세 정의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가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직 후보자들도 전부 집으로 보내는 이 유인물에 세금 체납 문제를 다 이렇게 적시하게 돼 있을 정도로 세금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OECD 선진국 중에서 전체 GDP 대비 거의 복지 예산이, 복지 재정이 한 25% 전후가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복지 재정을 확대했다 하지만 GDP 대비 9%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지금 유럽 선진국 일부에서 한 27% 복지 재정을 25% 정도 이렇게 내렸는데 한국의 상당수 언론에서 봐라, 유럽의 선진국들도 복지 재정을 축소하지 않느냐, 한국은 너무 복지 예산이 많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 보면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알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몰아갔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은 복지 재정을 훨씬 더 확대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과 정부가 정세라는 그런 큰 결심도 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지방재정과 국세 비율도 8:2에서 6:4 정도로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성현 후보 1분 30초 내로 마무리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많은 전문가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유럽의 복지 문화, 복지 사회 이런 부분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할 만하거든요. 하지만 그 복지가 나눠지는 데 있어서는 그 전제가 있었습니다. 조세 정의가 있는 것이죠. 매우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면서도 그분들이 저항하지 않고 낼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세금을 내고서도 교육, 일자리, 주택, 의료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지출될 때 그것이 정의롭게 떳떳하게 사용될 수 있고 공평하게 사용되고 투명하게 집행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지속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바라는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특정 분야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아내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매우 크게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잘 집행하기 위한 일, 그것은 결국 정부의 투명함, 어떤 정부의 깨끗함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직사회가 투명해져야만 그것이 가능하기에 이것은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복지와 투명성 같이 이뤄가야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김포시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홍철호 후보에게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입니다. 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할 필요성, 집값 또는 전세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 또 가계부채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 등 이 다양한 변수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각 후보자께서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홍철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포의 부동산 정책을 논하기 전에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초 김포에 가지고 있는 잠재적 매력에 김포로 이사 오신 분들이 보통 분양가가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40% 정도가 증발하고 약 6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이것은 지금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대전제는 경제가 좋아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최경환 장관 경제부총리께서 부동산 경기 부양책도 지금 내놓으셨고 또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약간씩 살아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차제 LTV나 DTI를 완화시켜줌으로써 구매 여력이 증가하고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부동산 수요 공급 바란스가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내 집 가진 분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그것이 또 연장되면은 그 전세 시장도 안정화되고 부득이하게 전세를 사셔야 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두관 후보, 홍철호 후보에게 보충 질문 또는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포는 한 75%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전월세 폭등으로 인해서 오신 분들이 있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내놓으셨지만 과연 시장에서 그게 시장에서 크게 연동해서 반응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김포시에도 하우스푸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한강 신도시 주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실감을 극복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LH가 원래 한강 신도시를 설계했던 마스터 플랜대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을 잘 고려해서 골드베리를 할지 또 시내폴리스를 할지 또 융합 복합도시 이런 부분들이 잘 정비가 돼서 전체적으로 김포시가 도시 경쟁력을 갖고 전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주목할 때만이 저는 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홍철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질문은 딱 뚜렷하게 주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그러면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 쪽은 단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것이 곧 거품이 돼서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김포 한강 평화라든지 김포 지역의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그것이 완성이 될 때 김포의 전반적인 가치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현재 김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김포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시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교육이나 보육 문제 이것이 이제 정상화를 찾고 또 지금 착공되고 있는 지하철 이것이 2017년 조기 완공이 된다면은 아마 시민 여러분이 지금 불만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내 집, 내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제값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을 빨리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성현 후보가 홍철호 후보에게 보충 질문 또는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예, 홍 후보님 홍보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김포의 가치를 높이겠다 이렇게 하시고 블로그에 보면 노골적으로 홍철호의 집값 올리기 프로젝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집값 올려서 뭐 하실 건데요?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집이 2채 이상 있는 사람은 그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차액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집을 한 채 갖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 채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집값이 오를수록 아이들이 커가서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가고 싶은 사람들 너무나 천정부지로 뛰어서 이사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죠. 최근에는 주택담보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이것을 자꾸 확대하겠다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소득이 없는 자산가 또는 뭐 은퇴자를 대상으로 이런 제도를 적용해 보십시오. 그럼 대출은 되는데 대출 비율이 높아져서 많은 대출을 하고 그 많은 대출을 갖고 집을 샀는데 그걸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푸어 나오지 않습니까? 집값 못 갚으면 바로 집을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약탈적인 대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선택,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존중하고 저도 함께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불안하게 하는 주거, 이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홍철호 후보 반론이 나왔는데요.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올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좀 제대로 꼼꼼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집값 올리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그냥 상징적인 구호로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포의 집값이 올라가야 된다. 김포는 집값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상징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차원에서 김포의 집값이 제값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프로젝트를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로 인해서 혹시 아직도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깊은 이해를 못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김포의 집값 올리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김포의 가치를 올리자 하는 상징적인 구호라는 점 또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값 인플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세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보니 김포시 발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자, 토론의 주제는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체증 해결 방안인데요. 질문입니다. 자, 김포시는 서울 등 인근 지역으로 출근 또는 이동하는 시민이 많은 지역적 특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김포 시민들은 교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께서는 김포 경전철 조기 개통, 광역버스 입석 금지, 일산대교 통행로 징수, 48번 국도 교통 정체 등 김포시 교통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김두관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김성현 후보에게 1분 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포시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장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도시 기반 시설 또 교통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해난은 역시 시장께서 지난번 착공식을 한 도시철도 건설인데요. 전체 한 1조 5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LH공사에서 한강 신도시 개발 이익금에 따른 초과 이익에 따른 배당금으로 1조 2천억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3천억 정도를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김성현 후보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 김성현 후보 1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교통 문제가 많이 어렵다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는 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가 생긴다라는 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염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연계교통망과 더불어 종합적인 대책을 고려하고 그것이 동시에 같이 개통되는 그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그래서 갑자기 하나하나 따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완공 시기가 다 달라지면 그것이 체계화돼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피부에 와닿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문제 종합적인 고려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항상 좀 우리 정치인들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조기 개통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기 개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개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매우 불안해하는 이 상황을 함께 넘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종합적인 고려와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김두관 후보가 김성현 후보에게 1분 내로 반론 또는 보충 질문 해주시기 지하철 바랍니다. 사고 또 최근 소방 헬기 추락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또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는 돈에 훨씬 더 가치를 두는 우리 정치 사회 구조가 있는 한 저는 세월호 참사가 거듭 반복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성현 후보께서 지적한 시민의 안전 문제는 가장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11년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소방본부를 소방방재청으로 승격을 해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행정자치부를 운영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최근에 세월호 참사를 맞이하면서 해경을 해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부 조직법을 개편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전과 관련해서 해경 해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 김성현 후보 해경 해체 말씀하셨습니다. 자,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해체로 해결을 하는 것, 해체해야 될 기관 참 많습니다. 청와대도 해체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해경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미비점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살리지 못한 것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체가 아니라 거기에 더 강화된 시스템과 더 많은 재정과 그리고 책임까지 모두 맡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텐데 왜 그런 해결책을 꺼내놓고 지금까지도 종합안전망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건지 걱정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종합컨트롤타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있는 것을 왜 없애고서 이제 와서 허둥지둥 되는지 결국은 도로 하나씩 다 회복할 거 왜 그렇게 차별화하려고 했는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답답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두관 후보가 홍철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우리 홍철호 후보께서는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또 새누리당 후보들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요. GT에서 수도권 GTX 일산에서 김포로 이렇게 연결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설거머니 그 공약이 사라지고 인천에서 지하철을 연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 느낀 바로는 지난번에는 지방선거 때는 김문수 지사의 공약에 얹히려고 했고 또 이번 지금 730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에 얹히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왜 갑자기 GTX에서 다시 인천 지하철 연결로 후보 공약이 바뀌셨는지 그 점을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홍철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6.4 지방선거 당시에 저희 당이 GTX 사업 추진을 시민들께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거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가장 실현 가능하다고 봤고요. 지금은 정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인천시장이 저희 당 소속이었던 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유정복 시장이 되는 관계로 이제 하고 싶었던 인천 지하철 연장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여러 가지 교통망 중에서 이 문제가 실현 가능하기도 하고 또 구례동, 장기동, 신도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착수하겠다, 또 실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공약으로 최우선 공약으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김두관 후보가 홍철호 후보에게 반론 또는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GTX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전혀 실효성이 없다라고 검토를 했고요. 비용 대비 편익, BC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한 달 전에 그런 평가를 받은 사업을 왜 공약으로 내세웠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하고 연동을 해서 지하철을 연계하겠다는 게 실제 김포시의 발전에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도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바깥에서 알기로는 유정복 그 의원 또 장관께서 상당히 김포시의 해난에 대해서 많은 역할들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전혀 역할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놀랐었습니다. 과연 그런 역할을 했던 유정복 시장이 지금 김포시와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동의해 줄지도 저는 좀 의심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자, 홍철호 후보 마무리 답변 해주십시오. 예, 인천 지하철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 가장 현안인 GTX 중요한 질문입니다. GTX는 그 당시에 BC가 안 나온 거 맞습니다. 하지만 BC 안 나온다는 자체는 아시다시피 비용 대비 편의성이 부족인데요. 인구가 2017년쯤 되면 저희가 50만 시대가 넘어갑니다. 이때를 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 경남도지사 하셨고 장관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맨 땅에서는 절대 공약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몇 번의 준비를 거쳐서 얼개라도 있어야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집니다. 2017년에는 중요한 대선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대선 공약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저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 김성현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진행을 하겠는데요. 1분 내로 홍철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홍 후보께서 굿모닝 버스 이런 공약하셨어요. 한편 공감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공약 자세히 보면 남경필 지금 도지사의 공약 베낀 것 같긴 합니다. 하긴 좋은 거는 베껴도 됩니다. 단 그것을 얼마나 잘 실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인천 지하철과 연결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당 소속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염려되는 건 그런 겁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면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어디든 관계없이 그 일을 함께 도움하고 협의하는 것, 그게 지방자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이전에는 다른 당 자치단체장이었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시민들에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라는 말하고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인식은 좀 우리 바꿔서 여야 없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싶은데 홍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철호 후보 1분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정당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당과 함께하는 정치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베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이제 베낀 것이 아니고 저희 광역 도지사와 우리 기초단체하고는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광역단체에서는 지원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또 광역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기초단체가 혜택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굿모닝 버스제도 2분마다 출발하는 좋은 아침 교통수단입니다. 김포의 현재 출근길 교통대책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데도 이것을 제가 마다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저 자신
도지사와 함께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네, 다시 김상현 후보, 홍철호 후보에게 재발론 또는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좋은 공약을 또 좋은 정책을 함께 하는 것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일이 아니고요. 좋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공약을 실현하려면 그에 따른 재정에 대한 문제나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는지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버스나 이 모든 것들은 종합적인 고려, 시간적인 고려, 재정적인 고려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탄탄히 함께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단계적 공영제로 가는 것, 그것을 함께 검토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래서 단체장이 소속 정당이 같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시는 거에 대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달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고 주민을 위해서라면 당적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조언을 드렸던 것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니 결국 다른 이들과 대화하거나 협력하거나 함께하는 노력은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걱정입니다. 홍철호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굿모닝 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굿모닝 버스는 별도의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을 가까이 두고 있는 곳에다가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서로 순환하는 겁니다. 서로 내부 순환하고 또 도시에 서울 진입해서는 또 서울 진입한 곳에서 또 순환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환승센터를 추진을 할 거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는 지금 현재도 버스 회사에 유류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백억씩 하고 있는데요. 그런 예산 중에서 일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그 출근 시간대에 대체교통수단에다가 더 투입되는 것 뿐입니다. 이 점 깊은 이해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성현 후보가 김두관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함께 연구하고 함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이건 당과도 관련이 없고 국민만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아마도 김두관 후보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치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좀 더 다수의 필요에 맞춘 것들을 잘 이루어감에도 불구하고 결핍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통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 거대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 굿모닝 버스에 대한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안 된 것이 있고, 가령 뭐 전좌석제 다 앉아서 가야만 하는 거에 대해서 새누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나 실제 자당 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벌써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이제 정치적인 난맥을 보면서 장관도 하시고 도지사도 하셨던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두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1년간 독일에 전수를 하면서 독일의 연합 정치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그 소외를 느꼈습니다. 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당의 정책을 승계해서 마무리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요. 또 지금 독일은 대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선거 기간에는 진영 논리로 이렇게 싸우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절반의 이 시민들을 안는 그런 정치가 돼야만이 여야를 뛰어넘는 김포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장과 국회의원 또 도의원과 시의원이 한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게 김포시의 발전에 훨씬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정당을 뛰어넘는 협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남경필 의원이 독일을 2번 방문해서 한국 미래 정치를 위해서 정당을 뛰어넘는 국민을 위한 정치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우리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때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자, 김상현 후보, 김두관 후보에게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그 답변에 매우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 이 나라의 경우에 양당제 구조가 너무 고착화가 심해서 또 다른 의견 제시, 더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합리적 대안 제시에 대해서도 외면하는 현실이 참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가령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데 유가족들의 뜻을 가장 많이 담고 그 절절한 심정을 읽어가며 만든 정의당의 세월호 특별법이 가장 먼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야 정당에서는
자기들의 의견, 당리 당략에 따라서 너무 싸우기만 하느라 정말 유가족의 마음을 아는지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지 염려될 만큼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거든요. 16일까지는 한다 그러더니 아직도 못하고 그렇게 석고대죄하며 정말 죽도록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데요. 새정치 소속으로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도 그런 마음은 아니리라 전 생각하는데 그렇겠죠? 자, 김두관 후보 보충 답변 해주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은 적어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선거만 하면 새누리는 150석, 제가 속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130석 이렇게 합니다. 3당 4당이 출연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정의당이 5석을 갖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민의를 충분하게 제대로 반영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뀐다면 1당이 과반수를 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1당과 3당, 1당과 2당이 대연정도 하기도 하고 또 1당과 4당이 소연정을 해서 정말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런 연합 정치를 하게 되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금의 정당 구조는 근본적으로 혁신을 해야 하고요. 많은 정치인들이 선진사례를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가감하게 기득권을 버려야 새로운 정치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홍철우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자, 먼저 1분 내로 김두관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의 지하철 문제는 아시다시피 민선 5기 민주당 시장이 9호선 직결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당선이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9호선 연결은 못하고 결국은 민자와 재정사업 사이에서 4년간 표류하다가 결국은 시장 선거 직전에 기공식 하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또 그렇습니다. 지금 1조 5천억에 달하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 예산이 2,100억 정도를 시 예산으로 부담해서 한다고 국토부 승인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을 어떻게 김두관 후보께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기 개통하신다고 하는지 또 그거 준비하시다가 또 늦어지는지를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두관 후보 1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자립도가 한 40%밖에 안 되는 우리 김포시로서는 3천억이라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복지 재정이라든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을 아무도 할 수 없죠. 제가 도지사를 하고 있을 때 경남 창원시에 도시철도가 입안이 됐습니다. 전체 1조가 들은 사업인데요. 국비가 6천억이고요. 경남도가 2천억, 창원시가 2천억 이렇게 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LH가 부담한 1조 2천억은 당연히 개발이익 한수금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가까운 의정부 경전철도 6천억 예산 중에 1천억 정도를 국가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나라의 한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교통특별회계 이런 지원을 통해서 지하철 문제를 또 경전철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홍철우 후보, 김두관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지금 지하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하나는 일양 전철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30만 뿐이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50만, 60만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양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가 다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플랫폼만이라도 4량에 맞춰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과 또 출구가 3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예산 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장께서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김두관 후보님의 확실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자, 김두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당연히 50만, 100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2량으로는 부족하고요. 최소한 4량으로 역사를 늘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총설계가 마무리되어 있지만 부분 보완을 통해서 개정한 시민들의 삶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저는 기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홍철호 후보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차원에서 자유토론이니까 좀 물어보면요. 홍철호 후보는 김포를 너무나 잘 알고 토박이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최근에 이사를 한 새내기지만 홍철호 후보께서도 계속해서 일산에서 사시다가 최근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이사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한 번도 김포에서 다니지 않은 것으로 우리 당의 한정혜 대변인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이 시점에서는 해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 지금 홍철호 후보 발언권이 있지는 않는데요. 답변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새정년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학교를 제가 다닌 사실을 학적부를 공개할 거고요. 또 재산세 낸 거에 대해서 제가 납세 증명을 낼 거고요. 또 주민등록 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토박이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반에 어느 학생이 전학을 와서 전학 오자마자 그 다음날 반장선거에 내가 나가겠다. 내가 참 이 반에서 가장 훌륭하지 않냐.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겁니다. 저는 여기서 25년간 성인 시절을 다 이곳에 사업장을 두고 이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김포분들하고만 소통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단체, 상공회의소, 체육회, 많은 단체에서 제가 직책을 맡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주지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자, 상호 토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순서를 이어서 홍철호 후보가 김성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지하철 사업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현실 김포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김포는 지금 큰 공항을 두 군데나 배후에 갖고 있는 천혜의 교통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시내에서부터 25km뿐이 안 되는 서울로 가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전전긍긍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착공은 곧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착공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이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데 플랫폼을 어떻게 키우며 또 안전성을 고려해서 출구가 양쪽으로 2개씩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김성현 후보님은 동의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 김성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동의 여부 전에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여 년 걸려서 겨우 이제 도시철도 연결을 했다, 이제 착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지난 10여 년간 이 지역 국회의원 하신 분은 도대체 뭘 한 건지 묻고 싶은 겁니다. 애초에 힘 있는 의원이라고 하면 또는 김포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면 당적을 떠나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노력을 해왔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이제 겨우 그래요 착공만 해놓은 상황,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왈가왈부 얘기해야 되는 이 상황이 참 많이 서럽습니다. 동시적으로 모든 것이 연계되고 준비되어야 하는 도시개발을 실패한 사람들, 뭐 어느 당이든 관계없이 그 책임자들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제 앞으로 장기 플랜을 위해서 조금 넓혀 준비해야 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존중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야지 시간 끌다 보면 매우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 참 많이 봤거든요. 같이 검토해 보자고요. 예. 자, 홍철호 후보, 김성현 후보에게 보충 질문 또는 반론해 주십시오. 김성현 후보님께서 김두관 후보님에게 조기 개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신 거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안전 문제만큼은 타협도 안 되는 거고 또 양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두관 후보께서 국비를 2천억을 추가 마련을 해서 국가로부터 조기 개통을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국비 마련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기 개통은커녕 당초에 계획했던 2018년도 개통도 안 된다고 가령하면, 그런 경우를 예상한다면 어떤 것을 택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김성현 후보 마지막으로 1분 30초 이내로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돈이냐 사람이냐를 생각하고 선택하라고 하면 누구나 다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현실 안에서 살면서 대부분의 경우 조금씩 치사해지고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돈 쪽을 더 좋아하는 것을 가리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물신에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드느냐의 문제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생각 참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저는 몇 번을 물어보신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안전교통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안전교통 때문에 그냥 계획했던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하세월 보내는 것도 동의할 수 없지요. 그만큼 감리와 집행,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 그것대로만 한다면, 그 기간만 지킨다면 안전교통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빨리빨리를 주장하고 공적 과실 위해서 그렇게 끌어가는 방법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 후보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후보자들에게 마무리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거나 유권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 2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포는 정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로 합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는 유정복 의원께서 인천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는 보궐선거입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는 지방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작은 살림을 책임지는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난을 챙기고 국비를 확보하고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는 큰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포시는 50만 10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시의 품격에 맞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김포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군수와 장관, 도지사를 하면서 국정경험과 행정경험을 풍부하게 싸웠습니다. 이제 김포는 큰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김포는 25%의 원주민 토박이와 75% 서울에서 이주해온 사람,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시집 온 사람, 그리고 또 사흘린 동포들도 귀국을 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미래의 꿈을 함께 설계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 시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토박이와 이주 온 사람을 가르는 그런 분열 정치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더 큰 김포, 희망차고 미래의 김포를 위해서 저 김두관을 시민 여러분 선택해 주십시오. 25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 새롭게 거듭나야 하고 그 중심에 저 김두관이 서겠습니다. 제2의 정치 인생 김포에서 시작하고 김포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기호 4번 정의당 김성현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선거가 열려서 저희들은 열심히 유세도 하고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명함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노력 중인데요. 많은 분들을 만나 뵙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뭐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쯤은 도착해 있을 후보자 공보물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거기에는 후보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면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저 한번 내본 건지 구분이 갑니다. 그래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면을 봐주십시오. 후보자 신상 정보를 보시면 거긴 뭐 세금 낸 문제, 전과 문제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힌트 하나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후보자 전과에서 가령 세금 문제로 문제가 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음주운전 경력자,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 뽑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거 다 빼고 나면 좋은 후보가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요,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하는 것인데도 그것을 알고도 하는 잘못입니다. 남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음주운전 전력자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존중받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술 취한 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길 수 없듯이 술 취한 국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 배제해야 되겠죠. 저는 지난 10여 년간 교육 정책 전문가로 일을 해왔고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보좌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실제 이룰 수 있고 해온 사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보궐인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호 4번 김성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이번 토론회 잘 보셨죠? 어느 후보가 김포를 위할 수 있는 후보인지, 김포의 진정한 일꾼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인지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판단하시고 주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후보는 거물이라고 하고 큰 정치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 보고 토박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토박이라는 것에 나쁜 의미를 두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박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그 지역의 현안을 많이 알고 그 지역의 미래를 누군가와 함께 걱정해 본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지역구 국회의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지역구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관 후보님께서는 큰 인물이시고 또 큰 정치를 김포에다가 접목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누구나 사랑하는 자기 고향을 먼저 챙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